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친일 쿠데타와 탄핵안 부결이라는 어이없는 상황이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부보다 기간을 좀 더 늘려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실제로 탄핵이 됐었잖아요. 그때 경제 상황과도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과 주식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난리법석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다뤘으니까요. 일부도 꼭 찾아서 봐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 이제 용역 100개를 하시다가 정부 관련 용역 100개를 하시다가 0개로 떨어지면서까지도 내가 할 말은 하겠다. 이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험한 말을 많이 하시고 이제 일부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험한 말이 아니고, 예. 거침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이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음흠. 예, 그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뭐 험한 말은 아니죠.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게. 예. 그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요즘 안 좋다 안 좋다 워낙 얘기를 많이 했고 뭐 주식 시장도 이미 내려가는 수준이었고 환율은 또 올라가는 선이었고 우리에게 안 좋은 경제적 조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일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러면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현재의 조건은 얼마나 다른가 혹은 얼마나 안 좋은가 아니다. 오히려 조금 나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만한 부분이 있는지 좀 비교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뭐 우리 일부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계엄령, 이 친일 쿠데타 전의 상황이 뭐 우리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좋은 건 아니었고, 특히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뭐 성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계속 하향 조정됐습니다. 예컨대 뭐 1, 4분기 때 우리 분기별 경제 성장이 1.3%를 했어요. 1.3%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잘한 겁니다. 예, 우리가 분기별 평균 보통 한 0.5에서 0.6 정도 늘어나면은 그러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1.3을 했으니까 한 2배 가까이 한 거고, 1.4 분기니까 만약에 4분기면은 거기다 물가까지 고려하면은 7, 8%를 한 거예요. 1, 4분기에. 그러면은 막 명목 성장으로 우리가 7, 8%를 하게 되면은 어때야 되냐면 지금 막 불장이에요, 불장. 예, 사람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 못해가지고 막 불야성이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우리 1, 4분기는 그렇지 않았죠. 네. 그럼 왜 그러면 그런 좋은 성과가 나왔느냐? 하나는 이제 수출이 나쁘지 않았어요. 수출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다시 수요가 살아나면서 사이클 타가지고 네. 상반기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4월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부었어요. 정부가. 그래서 그 1월 달에 이제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경방이라는 문건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1월 3일에 발표가 됐는데 1월 3일 그 경방 문건을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상반기에 SOC 사업 중심으로 해서 65% 조기 집행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쓸 돈 다 썼네. 그러니까 원래 1년을 반 6개월씩 나눠 보면은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 쓰면은 나눠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하반기는 11월, 12월 가면은 그 해로 넘어가는 게 다음에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상반기 보통 한 55% 정도 쓰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45% 쓰면은 대충 씁니다. 네. 예. 근데 65%까지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막 재정을 선거 때문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상반기보다도 더 앞쪽이잖아요. 거의 1, 2, 3월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예컨대 우리가 이제 뭐 도급 계약을 이제 체결해 가지고 뭐 이제 건설을 이제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정부가 돈 잘 안 줍니다. 예, 계약금 조금 주고 성급금 조금 주고 진척대로 이제 보통 이제 주거든요. 뭐 그 기성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만들었으면 그 맞춰가지고 주고 진짜 저 연구력해도 저기 안 줍니다. 단계별로 줍니까? 안 줍니다. 예. 근데 요번에는 총선 전에 8단계까지 일단 줄게. 야 70% 가져가. 일시불로 줄게. 이렇게 70% 되는 거예요. 가져가서 써. 네 나중에 돈 필요하지 않았어.
막 이런 식으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SOC를 65%까지 집행을 했는데 그게 총선 전후로 집중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갑자기 1.3%가 나온 거예요. 1.3%. 기업이 부진하고 뭐 물론 반도체는 괜찮았지만 자영업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그때 제일 좋았던 게 건설 투자거든요. 건설 투자가 3% 이상 늘어났어요. 근데 어떤 놈이 물가가 이렇게 높고 이자가 이렇게 비싼데 삽니까? 누가 건물을 삽니까? 건물 짓고. 그래서 있던 PF도 다 엎어지는 판인데 재료를 거기다 쓸어 넣어가지고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반기에 쓸 돈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하반기는 지금 2, 4분기에 네. 1분기는 1.3 했죠. 네. 2,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1.3 하다가 마이너스가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펀더멘탈이 안 좋은데 돈을 썰어 넣어가지고 좋은 지표를 만들고 그게 한 5월 달쯤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제 기재부 국실장이랑 친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다 우리 경제계 국정원. 예, 선후배 다 해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무슨 얘기하고 다녔냐면은 우리가 선거는 졌지만은 경제는 이겼다. 그 재정으로 살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표가 너무 좋고 1.3이니까. 그러니까 민간 주도 성장이 드디어 이뤄졌다. 무슨 말이야? 대통령도 사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재정빨인데. 사실 재정빨인데. 근데 그러니까 2, 4분기에 그 약발 빠지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0.2%. 펀더멘털은 더 안 좋아졌겠네요. 안 좋아지고 3, 4분기도 0.1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GDP 성장률 어떡하죠? GDP는 한 2% 초반할 것 같아요. 1년을 다 총투로 보면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1.4% 성장했기 때문에 1.4%는 미국의 절반 정도 되는 그 큰 미국의 절반이고 전쟁하는 러시아도 3% 했습니다. 일본도 2% 이상 했고.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네요. 평상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1.4를 했거든요. 그게 낮아서 올해 2% 성장하는 거지. 내년에는 뭐 정부는 뭐 2% 초중반 한다고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 많은 세계 전망 기관들, 특히 우리나라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1%대로 성장 예측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준 정부 기관 아니겠습니까? 무자본 특수법인. 예. 근데 이제 정부의 입김 많이 받거든요. 안 받는다 그래도 무지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건비하고 그죠. 뭐 이런 걸 다 지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받는데 여하튼 2% 아래로 한다고 지금 전망을 내렸어요. 그 얘기는 네. 제가 이제 그 한국은행 관계자한테 취재해 보니까 어떤 가정을 했냐면은 2025년도 중반이 되면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될 거고 중국이랑 문제가 생기면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넘어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생겼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트럼프는 하반기까지 가지 않는다. 취임하면 바로 그날 데이 원에 다 한다. 예, 이게 있고 플러스 지금 요 여파가 진위 쿠데타 여파가 간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기관은 특히 기재부하고 하는 어떤 얘기를 내고 있냐면은 이 계엄의 부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렇게 내는 게 근데 맞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맞죠. 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 건데 하나는 시장에는 정책 일단 당국이 내야 되는 메시지. 사실과 상관없이 내야 되는 메시지. 희망적 메시지. 예,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안정돼야 되니까 네. 우리는 뭐 문제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되겠지만은 두 번째는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다. 과소평가. 이 여파가 생각보다 심각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무슨 이 신입 쿠데타를 하고 나서 그냥 한겨울 밤에 꿈이었네. 깼어. 다시 시작. 옛날처럼 이어서 12월 2일에 이어 붙여가지고 시작.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통치 능력이 없고 우리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해결 능력은 지금 없고 여차하면은 그냥 2년 갈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두려움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중간에 대통령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어. 그래서 당장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 요구가 지금 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어마무시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직무 정지가 됐을 때 네. 지난 박근혜 탄핵 때 2016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박근혜 탄핵이 12월 9일 날 되는데 네. 아마 그 탄핵 집회 한 20차 정도 했을 때 아마 됐을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0차 정도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이제 김무성 대표나 뭐 이런 유승민 대표 넘어오면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된 건데 그 전에 그 코스피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때 한 뭐 2천을 왔다 갔다 할 때인데 2천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그 10월, 11월, 근데 10월이 이제 그 언제냐면은 이제 국정감사할 때예요. 국정감사할 때 이제 뭐 문체에 이런데 증인들 차모 씨 이런 사람들 끌려 나와가지고 뭐 대답하면서 뭐 누가 뭐 이화여대를 어떻게 들어갔느니 뭐 이런 그리고 그 콘텐츠 진흥원을 통해서 누가 돈을 어떻게 받았느니 뭐 슬슬 드러날 때. 뭐 승마대회에서 뭐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았니 이게 나올 때 근데 그때 막 엄청 침체했거든요. 근데 탄핵이 가결되니까 그 상당히 이제 코스피가 안정적으로 오게 되고 탄핵 인용될 때까지 그 전보다도 훨씬 높은 주가를 이제 회복을 하고 환율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가게 탄핵 되거든요. 작업에 돌입만 해도 이게 시장에 반영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으로 보여지네요. 탄핵이 가결까지 안 되더라도. 왜냐면은 이제 정치권 내에서 뭐 판단까지 안 네가 되더라도. 오냐, 네가 뭐 다음 대권을 가져가느냐 이건 시끄러울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시스템 안에서 아하. 해결되는 과정이기 그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거는 우리가 다 이미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프라이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지식과 법적 근거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그 탄핵이라는 작업 자체에 들어가면 엄청난 혼란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재정학자이자 한때는 관변 경제학자였던 그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면은 탄핵이라는 작업에 돌입하면 일단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돼요.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훨씬 낫다. 혼란이 제거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그건 당연한 게 음.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경제는 기본적으로 계약인데 이 계약을 내가 체결했을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해져야지만 이러한 계약을 맺고 경제적인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만약에 지금처럼 지금 상태가 네. 이 한 체계가 지금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내리는 의사결정은 전부 무효일 수 있거든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은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 혹시나 모르잖아요. 우리 그렇죠. 계획했던 게 다 어그러질 수 완전히 있으니까. 빠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축을 더 과도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하게 되게 되고 기업도 투자하는 대신에 이제 현금성 자산을 모으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저희가 돈 받을 수 있는 매출 채권들이 다 있는데 외상들을 다 받으면 되는데 자금이 안 들어서 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현금을 쟁여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너무 크고 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투자 안 하지. 뭐 우리가 앞에서 말씀해서 조금 빠뜨렸는데 윤 대통령이 이 개헌 과정에서 미국과 의사소통하지 않아가지고 동맹의 가치를 훼손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지지율 국정 지지율 이제 조사하면은 못했다도 한 7, 80 나오지만 잘했다도 한 뭐 20 나오는 거거든요. 그 잘한 거에 보면은 매겨는 잘했어. 뭐 할 거는 뭐 잘했던 거 많지 않으니까 순방 좀 다니는 것 같으니까 매겨는 잘했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특히 외국이랑은 안 싸우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랑 아니면 또 한미 동맹의 가치를 복원했다. 그 이제 그 태극기 이제 들고 이제 광화문에 다니시는 이제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다 사실은 완전히 빠그러졌다. 미국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내정 간섭 수준의 강한 얘기를 해요. 비판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분 좀 나쁘기도 하면서 근데 맞는 말이라 약간 좀 수긍도 가면서 이런 경우가 또 없었죠.
왜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뭐 한국 기업의 원래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된다.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되는 뭐 100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0만 가지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지정학적 의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 예, 북한도 있고 뭐 중국도 러시아도 있고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 조상들이 기가 막힌 데다가 또 아우, 위치 땅 위치가 아주 노른자위예요, 그냥. 예, 네. 뭐 어떻게 뭐 엄청 엄청 못하게 딱, 맞아, 딱 맞아. 그렇게 네네. 해놨는데 거기 위에 또 우리 또 북한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음. 유지를 하는 거는 사실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음. 외세의 침입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방어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사실 제일 펀더멘탈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약간 부차적인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이거를 지금 훼손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대통령의 지위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걸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요 동맹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거에 대해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시장은 이제 요거를 다시 코리아 디스크로 다시 반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훼손이 더 같다. 이 부분은 바로 반영 안 되고 더 길게 반영되는 요소인가요? 왜냐면 이제 군을 움직였는데 어허. 이 군을 물론 평시 작전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이제 한미 연합사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가 돼야 되는 거고 특히 이 앞뒤로 전후해서 이 지금 뭐 확정돼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이 계엄을 위한 빌드업들이 있었다. 그래서 뭐 무인기를 보냈다거나 아니면 이 국지전을 쓰레기 조금 풍선에 대한 원점 도발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거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군사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미군이 일이죠. 투입돼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미국 모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잖아요, 이게. 아하, 네. 그리고 그 의혹이 드러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확증이 되는 것이므로 더 또 시장이 확 반응하겠네요. 요건 이제 시장이 이제 반영하겠죠. 그리고 예컨대 이제 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겠지만은 네. 해외에서 투자를 관리하는 네. 이런 이제 뭐 펀드 매니저들이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걸 반영할 수밖에 없고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CDS 프리미엄이라는 이런 파생 상품이 있어요. 그 그래서 나라의 부도율이 얼마인가?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뭐 주식이나 뭐 국채나 채권이나 이제 회사채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보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료를 위험에 좀 높게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그걸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계엄 당시에 그 전에까지 보통 한 30포인트 정도를 이제 유지를 했는데 그날 30% 중반 36까지 올라갔거든요. 순식간에. 물론 지금은 30대 초반을 다시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서서히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에 거래되는 많은 것들이 조금 더 높은 비용으로 금리도 더 높게 줘야 되고 회사채는 또 낮게 팔아야 되고 가격이 싸지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크게 반영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 보는 게 네. 올해 초에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모토가 밸류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실체 없는 밸류업. 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 맞았어. 다들 이러고 있어요. 밸류업 한다고 진짜 사실 공매도도 그냥 그죠. 그 중지시키고 있는 거고 네. 금투세도 이제 한다고 그랬다가 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너 어쩔 거야 이러면서 몰아붙여가지고 지금 뭐 폐지 수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건데 네. 그리고 뭐 밸류업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도 발표하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밸류업을 자기가 만든 밸류업을 차버렸으니까 이건 누가 봤을 때도 왜 이러는 거지?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왜 이러는 거 거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거기다가 추가로 1호 영업사원이셨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어느 국가나 어려운 일은 이제 있죠. 발생하는 거예요. 네네네. 문제는 그걸 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사실 국력의 차이고 이걸 처리하는 거는 사실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음.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면은 음,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불가능하지. 되는 방식으로 수렴할 수가 있어가지고 음, 이 장관들은 경제부처 장관들은 음. 사실은 그거를 막으면 제일 처음 나와야 되는 메시지가 어저께 일단 그 계엄의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에 본의 아니게 뭐 동조나 방조하게 된 걸로 보여서 미안하다.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탄핵으로서 법률과 법률에 의한 절차대로 처리를 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다 기대할 수 있는 방식대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정부는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줘야 되는 건데 제일 처음 나온 게 원래 최상목 그분이 사실은 목소리가 조곤조곤 하거든요. 네. 제가 처음 본 거는 사실은 그분이 경제정책국장 할 때 국가재정 운영계획이라고 5년짜리 중기재정 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반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봤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소곤소곤합니다. 예, 좀 이렇게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어저께 나와가지고 막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정부 예산안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협박이거든요, 사실은. 큰일 난다 그러면서 그럴 때가 아닌디. 지금 그럴 때인지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해지죠. 음. 이게 이 팀들이 이 위기를 핸들링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럼 목소리의 톤까지도 시장이 다 반영을 하는군요. 반영하죠. 반영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날고 긴다 그래도 시장은 그 위를 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뭐 사실은 뭐 규제나 뭐 이런 것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권한은 갖고 있지만은 공무원 일만 평생 한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얼마나 민감한지에 대한 모르죠. 감각은 아직 모르죠. 없으시다. 예.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그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시고 그러면 그리고 쓸 돈은 이미 초기에 다 집행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거 다시 탄약도 이제 없다 이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박근혜 때 그 탄핵 정국 때 보면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통계청에서 만드는데 그때 보면은 그 이 탄핵이 이제 이제 발의가 되고 네. 그 기간 동안 약간 낮았어요. 그리고 탄핵 결정되니까 바로 무섭게 치솟아요. 무섭게 이제 치솟아 가지고 원래 이제 100이 기준인데 112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100 계속 못 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소매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지표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10분기 이상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 IMF 때도 6분기인가 뭐 그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6분기면은 1년 반입니다. 1년 반 동안 고통받다가 다시 회복을 됐는데 지금 10분기가 온다는 내수가 얘기는 정말 무지무지 안 좋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안 좋다는 얘기인데 지금 최성목의 경제팀이 최근 11월 전까지만 해도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뻥쳐왔거든요, 사실은. 예. 내수가 지금 다 안 좋다 그러는데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뻥치고 11월 달에 와가지고 겨우 이제 내수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태도 바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팀 가지고는 못 갑니다. 예, 왜냐하면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수석으로 2년 가까이 하고 부총리로 1년 해가지고 지금 3년 가까이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경제와 재정을 이 모양으로 만든 주범이거든요. 주범입니까? 그 주범이 나서가지고 지금 뭔가 경제를 안정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전혀 그 설득력도 없고 신뢰가 가지 않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분은 도망가는 분입니다. 일부에서 최상목의 그 후퇴라는 것보다 더 강한 거죠. 의지를 도망갑니다. 갖고 남 챙기는 도망간다. 분이 아니고 도망갑니다. 제가 더한 에피소드도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너무 법적 궁금하네요. 문제가 걸릴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이분 도망가는 분이고 혼자만 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원회에 가면은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분이 사실은 이제 옛날에 이제 뭐 그 재무부의 금정국 라인 출신인데 지금 이제 그 금융위원회가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서 어떻게 이분만 살아나는 거냐. 다른 분들은 징계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더더욱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가 나름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국에 공무원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평가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아, 여기서 내가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나중에 뭐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그 참 지금 시절이 나쁜 게 우리가 지금 뭐 충암파 라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충암고. 네, 그런 라인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거의 백두혈통 이미지입니다. 네, 요즘에는. 기재부도 지금 어. 기재부는 요즘 어디가 기재부의 충암고의 느낌이 나는 건 어디예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요? 고는 아닌데 네. 이제 이 최상목 라인들이 있죠. 아, 최상목 라인. 라인들이 있는데 이건 약간 여담인데 기재부가 연말이 되면은 닮고 싶은 상사,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닮고 싶지 않은 상사 이거 투표를 합니다. 아, 닮고 싶지 않은 상사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최상목 라인에 네. 닮고 싶지 않은 라인 3명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 몇 명 뽑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이제 주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CBS도 같이 우리 뭐 뻔하지 네,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주요 포스트에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최악의 상사 아, 3분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최악의 상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도 무지막지하게 시키지만은 책임도 안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상사가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친일 쿠데타 일어나는데 같은 라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제어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기재부의 중요 라인들이 한 라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레드 팀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예를 들어서 거군요. 지금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지금 증시랑 뭐 이런 것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뭐 우리 계엄 그 있었던 날 10시 반에 계엄 선언되고 11시 40분에 소위 말하는 이제 F4가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것도 진짜 빨리 모였죠. 1시간 만에 모였으니까. 네. 그래서 사전에 나름 다 양보 입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사전에 안 거 아닌가 제가 설마. 예.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심의 영역. 의심하고 있는데 네. 그때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라고 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유동성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건 무제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무제한 공급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 가지고 있는 기금들이 있어요. 뭐 증시 안정기금, 증항기금, 뭐 채권 안정기금, 네. 채권 안정기금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항기금, 채항기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증항기금이 한 10조 정도 있고 채항기금이 한 40조 정도 40조.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을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게 누가 이제 뭐 국내 투자자나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물건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받아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선의는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선의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이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자산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한꺼번에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한꺼번에 던지면 손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봅니다.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최소화하실 수 있는 타이밍을 봅니다. 근데 네. 정부가 들어와서 이 물건 다 사준다. 그러면 이때다 그리고 다 던지는 겁니다. 이때다 그리고 그럼 세금으로 일종의 이제 외국인 투자자 배를 불리는 결과가 된다는 보조금을 거예요? 지금 주는 겁니다. 너가 팔고 나가는데 우리 보조금 준다. 그래서 이게 국내 증시 경색 상황이 원인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대책이 좀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한심한 대책을 내놨다. 그 대책. 예, 그래서 그게 그렇고 그 다음에 외환이 이제 뭐 우리가 불안정하니까 네. 외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2가지예요. 하나는 외국환 평형기금 네. 그리고 아니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이렇게 2가지를 동원할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단기에서는 외평기금을 쓰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외환 보유고를 동원을 하는데 외평기금은 아까 우리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30조를 막 빼다가 쓰고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외평기금도 이게 사실은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재부 장관이 발언하는 거 보면은
보통 한 250조에서 60조, 70조 정도를 밸런스로 유지해 왔거든요. 네. 근데 올해 여름 기회 가지고 어떤 발표를 하냐면은 외국권 평형 기금의 적정 수준은 140조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40조까지 떨어졌다는 건가? 올해 이제 내년도부터 140조 정도로 유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네. 얘기는 써도 그동안은 250조가 밸런스면은 채권을 발행해서 채워놨어요. 네. 채워놨는데 안 채워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떨어질 때까지 그냥 프리폴 자유낙하하겠다. 어. 이제 이런 얘기고 채워놓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거든요. 적정 수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쌓아놓고 그쵸. 있습니다. 그리고 140조라는 게 이 외환위기 에피소드 2번만 나오면은 다 털어먹습니다. 금방 털어먹습니다. 아. 예컨대 영국도 하여간 그 여성 총리가 취임했다가 우리 뭐 감세액이 잘못해가지고 파운드가 그냥 순식간에 아작이 났는데 거기 준 이제 그 기축통화국인데도 금방 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건데 지금 외평기금을 지금 내려놓고 있고 그래서 동원할 돈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뭘 동원하고 있냐면은 국민연금 돈을 지금 동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노후를 책임져줄 국민연금의 돈.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실은 해외 자산에 한 투자 자산의 한 30%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한 300조 내지 400조 정도가 지금 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달러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수출 기업들은 달러로 돈 받을 게 있으면은 보통 이거를 해지를 보통 합니다. 근데 우리 그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 지침은 해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러는 달러 자산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이추경호입니다. 네, 이추경호 장관 시절에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특히 이제 달러를 외환 방어에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 정도까지 동원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가 지금 강세가 되니까 우리가 환율이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달러를 갖다 팔아야 되는데 바로 팔 수는 없으니까 그 국민연금이 소위 말하는 이 선물환을 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물환이라고 하는데 미리 이제 그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건데 미리 팔겠다는 거고 그러면 원화를 받을 것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그거를 이제 거래를 할 거니까 매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행은 이제 그 은행법에 따라서 외환 관련해서 매입 매도하면은 반대 매매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외환을 들고 있으면 그 위험에 은행이 노출되는 거니까 네. 반드시 반대 매매를 해가지고 중립을 취하고 은행은 수수료를 먹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선물환을 팔았으니까 그 반대 매매에 해당되는 매매를 은행은 해야 되는데. 달러를 현물 시장에서 팔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소스는 모르겠지만은 한 6천억 정도의 지금 돈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식간에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 노후 자산이 지금 녹아내리는 중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기도 하고 지금 그나마 그렇게 해서 지키고 있는 게 이 정도 환율 선이라면 남아있는 연금도 내내 계속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제해야 될 거 빼고 나면은 실제로 수출 가능한 거는 100조 이상 조금 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럼 과연 충분한 총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교육 구조를 고려해 보면은 그렇네요. 상당히 취약한 시기가 있다. 그래서 시장은 다 알아요. 예. 국민들이 이제 이런 거 거래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때는 우리가 야 400조나 있어 구둥이야 안정 일반인들은 든든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일반인들은 수 그럴 있지만 수 있지만은 이게 순식간에 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런 에피소드를 막으려고 하면은 안정감 있는
우리 그 소위 말해 엑시 플랜을 짜줘야 된다. 제발 좀 짭시다. 예. 무서워 죽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실 환율이 앞서도 굉장히 1,400원을 뉴 노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트럼프의 등장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 만다 하니까 지금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야, 우리가 니네 물건 사줄 테니까 관세 그렇게 때리지 마. 그러면서 트럼프를 만나려고 하고 실제로 뭐 캐나다 총리는 만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만날 사람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나려고 하려는 시도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이렇게 정신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앞서서 지금 이제 바로 우리가 청구서가 날아오게 될 게 뭐 주한 방위 문제도 있지만 칩스법도 있고 이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기업들은 얼마나 울상을 짓게 되는 걸까요? 일단 뭐 기업들이 뭐 사실은 뭐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겠죠. 음. 그리고 뭐든지 법안이 성안이 되기 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아까 우리 환율 얘기 좀 했지만은 트럼프 얘기 때 보면은 트럼프가 사실은 중국의 뭐 여러 가지 법을 조항을 얘기를 들어가지고 관세를 뭐 25% 하고 또 바이든 때도 또 한 번 또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럼 중국의 즉각적인 대응은 보복 관세도 매기지만은 평가 절하를 합니다. 위안화를. 음흠. 우리는 올려? 그만큼 우리 내린다. 그래서 상승시키면 상승시키게 돼. 내린다. 음. 그러면 위안화가 평가 절하되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 여기서 더 녹아내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세계가 와. 관세 전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정말 주도 면밀하게 해야겠다. 원화가 평가 절하를 시켜야 될 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최악의 일이 상황.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은 네네. 원화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사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외평기금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외평기금은 우리가 140조로 내려놓는다고 최상목이 결정했습니다. 추경호가. 최상목이. 최상목. 이번 여름에 결정한 거니까. 이번 여름이니까. 예. 물론 갖다 쓰는 거는 추경호가 갖다 썼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것도 다 분식이라고 보는데 네. 법적 분식은 아니지만은 국민이 지금 재정이 이 상태라는 거를 가리기 위한 분식이라고 보는데 네네네. 여하튼 우리가 지금 이 관세 전쟁에 지금 나서야 되는데 트럼프 시대에 네.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탄약고를 비워놨다 지금. 그래서 이 팀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관세 전쟁에 나서라는 말이냐. 아니 교수님 말씀 쭉 들으니까 우리를 둘러싼 외부 조건은 이미 너무 안 좋아 있는데 우리 컨트롤 타워는 그냥 무능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정말 아작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저 같은 이런 소시민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제적인 행동이 무엇인가요? 저는 뭐 탄핵이라고 봅니다. 네. 탄핵이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경제적인 의지의 행동일 수가 있네요. 이 대목에서. 탄핵이 경제이고 민생입니다. 제가 그렇군요. 봤을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네.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음흠.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경제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그거는 우리만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스템 내에서 알 수 있게 네. 이해할 수 있게 예측 가능한 형태로 확정 지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게 우리 헌법이 예정한 탄핵의 절차다. 그래서 탄핵이 경제고 민생이다. 알겠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의 데이터까지 보니까 탄핵이라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적어도 위험이라는 것으로 가치 매기기가 가능한 수준이 된다. 그게 되게 오늘 인상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제적 행동으로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경제적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경제적 본능에 맞춰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